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너스 같은 주말 뉴스 몇 가지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소식, 그리고 LA 한인타운의 노래방 보호비 받으러 다니는 조폭 소식,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 회사의 파산 소식 등 몇 가지 중요하고 급한 뉴스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소식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푸틴 대통령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발표문을 통해서 푸틴은 어린이 인구에 대한 불법적인 추방이라는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들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 연맹으로 불법 이동시킨 책임도 있다라고 이 체포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ICC가 국제사법재판소 ICC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처음 내놓은 체포영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 국가 원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먼저 수단 오마르 알바시르 이 대통령, 그리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 받게 된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 학살, 그리고 전쟁 범죄, 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침략 범죄 등 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범죄로 기소된 개인을 조사하고 또 정당한 경우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법원을 대체한다기보다는요,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어떤 강제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푸틴령에게 대한 이 체포영장 발부된 것에 대해서 이 러시아 측의 반응을 좀 볼까요? 외무부의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인 관점도 포함해서 러시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고, 러시아는 이 국제형사재판소로 그 로마 협약 조약국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발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면서 ICC 조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또 법적 효력이 없다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속보입니다. 이 한인 갱단원이 LA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까지 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돈을 주지 않으면 협박과 폭행은 물론 총격까지 가했고요. 피해자 중 한 명은 견디다 못해서 업소를 정리한 뒤에 타주로 이사까지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검찰은 LA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 프로텍션 머니라고 해서 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 거주하는 올해 38살의 한인 조대근 씨를 체포해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대근 씨는 이 본명보다는요, LA 한인사회 조폭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업주들에게는 일명 DK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방검찰과 LA 경찰은 조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잠복까지 하면서 이번 사건을 1년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대근 씨는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은 물론이고 여성 접대부인 도우미들에게까지 보호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한 한인 마이클 최 특별수사관은 조 씨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차량 탈취, 신체적인 폭행뿐만이 아니라 총까지 쏘면서 매달 보호비를 강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최 수사관은 보호비 내는 것을 거부한 한 피해자는 심지어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당해서 팔이 부러졌고, 또 다른 피해자는 조 씨가 쏜 총에 맞아서 목 부분에 총상을 입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대근 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LA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에게 매달 $1,000씩을 갈취하고 또 도우미를 제공하는 업체나 또 도우미들에게도 보호비 명목으로 수백 달러씩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사우스 LA 지역의 갱 조직 단원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이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들에게 수년간 이같이 협박과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이클 최 수사관은 한 피해자는 4년 넘게 조 씨에게 보호비를 상납을 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업소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다른 주로 떠난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 씨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파악해 차량까지 추적을 했고 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조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LA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연방 법무부에 무장 기동팀까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조대근 씨는 총기로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무장 기동팀의 지원을 받아서 체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사관은 조 씨의 범죄 혐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체포 시에 수사관들의 안전과 그리고 용의자의 도주 방지 등을 위해서 지난 목요일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체포 작전을 시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연방검찰 측은 조 씨는 위협 또는 폭력에 의한 거래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LA 한인타운에서 이 노래방을 운영하던 한 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K라고 하면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갖 악행을 일삼아 왔다라면서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해왔는데 이제서야 체포가 됐다니 늦었지만 그래도 꼭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한 쇼핑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가던 한 베트남계 여성 응정이라는 여성에게 갑자기 강도가 달려들어서 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반항하는 여성을 들어 올려서 바닥에 던진 후에 바닥에 떨어진 돈과 지갑을 들고 도주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요, 강도가 은행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빼앗긴 돈은 총 4,300달러였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피해자가 이제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번쩍 들어서 사각지대로 끌고 간 다음에 거기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들어 올려서 바닥으로 던져서 피해자는 4,300달러를 빼앗긴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이 사고로 인해서 척추 손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베트남계 여성 하반신 마비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경찰은 CCTV를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범인을 추적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 새로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뱅크런을 막지 못해서 은행이 폐쇄되면서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실리콘밸리 뱅크의 옛 모기업 SVB 파이낸셜 그룹이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 SVB 파이낸셜 그룹은 어제 뉴욕 지방법원에 파산법 11조,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금융국이 뱅크런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예금 지급 불능에 이르게 되자 이 은행을 폐쇄했잖아요. 폐쇄한 지 일주일 만에 모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SVB 파이낸셜 그룹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워싱턴 뮤추얼의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이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SVB 파이낸셜 그룹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만은 실리콘밸리 뱅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는 지난 10일 폐쇄 직후에 경영진들이 모두 물러났고요.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FDIC가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관리를 받는 그런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모기업이었던 이 SVB 파이낸셜과의 관계는 그때 이미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는 현재 은행 이름도 실리콘밸리 브릿지 뱅크로 변경됐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파산과 관련해서 챕터 7과 챕터 11이 있는데요. 챕터 7은 사실상 완전 파산 절차인데 반해서 챕터 11은 파산 보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산 보호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기업이 당장 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을 받는 기업 일시 채무이행 중지를 할 수 있게 되며 또 동시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을 정상화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회생할 수 있는 찬스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한국의 법정관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경영권을 계속 보유할 수가 있다. 이 점이 이제 한국의 그 법정관리하고는 좀 한 가지 다른 점입니다.
네, 리콜 소식입니다. 포드가 일부 모델 차량이 운전 중에 핸들이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그 우려로 인해서 리콜을 실시합니다. 해당 모델은 포드 브론코스 2023년형과 포드 와일드 트랙 2022년형입니다. 이 모델들은 운전 중에 갑자기 스티어링 기어가 잠길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 스티어링 기어가 잠기면 핸들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포드는 서둘러서 서비스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해당 차량을 딜러에 가져가면 무료로 정비를 즉각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내린 폭우. 그런데 이 폭우 때문에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만은 또 그 폭우 덕분에 이 지역에서 지난 3년간 심각했던 가뭄이 상당히 해소됐습니다. 수자원국은 로스앤젤레스와 벤투라,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발령한 수도 사용 제한 긴급 명령을 이제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700만 주민은 제한 없이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3개월간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반복된 폭풍우가 곳곳에 홍수와 산사태, 또 단전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셈입니다. 자,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을 포함한 한국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둘러싼 한국의 젊은이들, 소위 이 MZ세대, MZ세대의 반발이 크다라는 이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한국 정부는 69시간, 69시간제를 원한다. 정부는 그렇게 원한다. 그러나 청년 측은 반발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요. 한국 청년층의 반발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69시간제 도입 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한국의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보면서 보완을 지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보다 좀 많은 57시간이나 59시간 등 이 50시간 중후반대로 늘리는 그런 절충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초과 근로는 12시간으로 한정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20, 30대가 이를 넘어서는 시간에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 30대 인터뷰 결과 고용주들이 일과 시간을 넘긴 저녁에 집에서 잔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이 법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고용주들은 고용인의 업무 효율을 문제 삼기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장님이 있고 대리 또는 직원이 있다고 치면요. 사장님이 김 대리에게 이 일 주고 이 대리에게도 이 일을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 대리한테 말합니다. 어저께 내가 준 거 다 했니? 이 대리는 아직 시간이 좀 딸려서 못했는데요. 그럴 때 사장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김 대리도 어저께 똑같은 시간에 줬는데 김 대리는 방금 전에 다 끝났다 갖고 왔던데 넌 왜 이렇게 일이 느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순간적으로 그 이 대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능력이 딸린다라는 지금 판단을 받게 되는 건가? 걱정인데?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주말 또는 저녁 때 집에 가서 잔업을 처리하고 오버타임을 집에서 몰래 하고 다음날 마치 오버타임 안 하고 회사에서 한 것처럼 어저께 주신 거 또는 오늘 아침에 주신 거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장님들은 그걸 알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이 네가 있니 없니라는 말을 슬그머니 던지면서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알아서 갖고 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직원이 그렇게 초과 근무를 해서 일을 했는데 나 이렇게 초과 근무했습니다. 오버타임 수당 주세요. 돈 더 주세요.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장님은 이걸 뻔히 알고도 그렇게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걸 보도한 겁니다. 실제 예를 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30세 임모 씨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해서 주당 근무 시간이 70시간이 넘는다고 토로했습니다. 52시간을 넘는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그러나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35세인 데니얼 김이라고 소개한 한 사람은요, 의학 분야의 연구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본인이. 그 역시 지난 8개월 동안 밤 10시 이전에 퇴근해본 사례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8달 동안. 주 80시간 근무는 동종업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그의 부인은요, 집에서 잔업을 처리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미 52시간제 하에서도 이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이른바 이들 수백만 명의 한국의 MZ세대에게 최장 69시간제의 공식 도입은 거대한 분노의 촉발제로 작용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나온 지 한 나흘 뒤였던 지난 10일 이 갤럽 조사에서는 한국 20, 30대의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66% 그리고 최고 79%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한국의 MZ세대들 사이에서요.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같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는 62%로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에서 부정평가 비율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데 비해서 이 MZ세대들로부터의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감소하긴커녕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미국의 1791시간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 평균 1716시간을 한국은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때 장시간 노동의 대표국으로 꼽혔던 일본의 지난해 평균 노동시간은 1607시간입니다.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장시간 근로는 또 다른 사회적인 난제인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시드니 대학의 레이 쿠퍼 교수가 한국 정부를 통해서 또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 따끔한 한마디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던졌습니다. 레이 쿠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일과 육아의 충돌로 이어져서 결국은 저출산과 직결된다라면서 한국은 노동시간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러나 이는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이 테슬라가 지역 서비스 매장에 에어컨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지역 서비스 매니저로 일한 전 직원과 옛날 직원 벤자민 사이언이 테슬라를 상대로 부당 해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임금 손실 등에 따른 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이먼이 낸 소송에 따르면 그는 2021년 매사추세츠주 피바디의 테슬라 매장에서 일했을 당시에 실내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높이 올라가서 업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관리자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면서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관리자에게서 테슬라 재무부서가 한 매장의 에어컨 설치에 10만 달러가 훨씬 넘게 드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이전까지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상사들이 자기가 그 말을 한 이후에 냉담해지기 시작했으며 그가 관리하던 대리점, 즉 딜러십 8곳 가운데 3곳을 빼앗아갔고 또 한 달 뒤에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가 열악한 처우나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고소나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테슬라의 전직 근로자 2명은 머스크의 코로나19 이후 사무실 복귀 방침에 항의했다가 보복 해고를 당했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머스크가 경영하는 트위터와 스페이스 X에서도 부당 해고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대규모 정리 해고로 직장을 잃은 전 직원, 옛날 직원이 100여 명은요, 회사가 여성 직원을 차별적으로 해고하거나 병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까지 불법 해고를 했다면서 제3자 중재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스페이스X의 옛날 직원 8명은 앞서 불거진 머스크의 회사 전용기 승무원 성추행 의혹과 또 트위터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편지를 경영진에게 전달했다가 또 해고당했다라고 노동관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2년 축구인으로서 가장 평판이 좋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축구 평판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올해의 축구 평판상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일단 토트넘 호스퍼 그의 소속 구단 이 하스퍼 구단은 어제 이제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2022년 세계 스포츠 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평판 선수상 즉 풋볼 레퓨테이션 어워드를 수상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레퓨테이션이 좋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 평판 좋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풋볼 레퓨테이션 어워즈를 수상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매년 시상하는 이 상은요. 지난 1년 동안 스포츠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높여준 모범적인 선수에게 수여된다라고 토트넘 구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선수상 그런 것도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축구인으로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또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선수로 대한민국 선수 손흥민 선수가 그런 상을 받았다는 게 저는 더 기분 좋고 더 자랑스럽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로서 내가 축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다. 나와 내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 상을 받게 돼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도 자랑스럽습니다. 자, 끝으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찐달걀을 20년 동안 놔두면 루비가 된다? 입니다. 20년 동안 보관한 찐 달걀이 루비를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네티즌들의 감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국에 사는 후모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찐 계란을 점심 반찬으로 싸주었는데 이를 깜빡 잊고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3일 뒤에 그는 그 찐 계란을 다시 발견했지만 상했을까봐 두려워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 찐 계란을 냉장고 위에 그냥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이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는 약 2달 후에 이 찐 계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 찐 계란은 이미 빨갛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돼서 집에 있는 보석함에 이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이 같은 사실을 또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얼마나요? 네, 그렇게 잊고 산 지가 20년. 그렇게 20년이 지난 최근에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석함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석함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20년 전에 자신이 넣어놓은 그 찐계란이 있었는데요. 그 달걀은 부패하지도 않고 그대로 아주 예쁜 붉은색을 띠면서 마치 루비처럼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불빛에 비추니 더없이 루비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는 이 같은 진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중국 SNS에 이 찐계란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푸시가 사는 지역이 저온 건조한 지역에서 달걀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시간이 달걀을 보석으로 만들었다라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네티즌은 사업기회인 것 같네요. 당장 달걀을 나도 삶고 20년 동안 보관하겠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렇게 말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자, 20년 된 이 찐계란이 진짜 루비는 아닙니다만은 무엇을 하던 2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다면 그게 무엇이든 보석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보석같이 빛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하세요. 고맙습니다.